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 이야기도 제가 꽉꽉 채워서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온갖 속임수와 납치, 사기, 그런 다양한 범죄들이 등장하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2016년도에 한 여성이 실종되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젊은 엄마. 그녀가 실종되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마을 사람들, 나중엔 FBI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이 여성을 찾는데요. 이 실종 사건 뒤에는 어마어마한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샤스타 카운티에서 시작해 볼게요. 이곳은 자연이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사계절 매달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밤에는 해발 4,000m가 넘는 샤스타 산의 그림자가 달빛 너머로 들이오는 고요한 숲이고요. 낮에는 잔잔한 호수에 강렬한 빛이 내리는 매혹적인 풍경을 가진 신비로운 땅이에요. 하지만 이곳은요, 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건 조사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정말 흥미롭고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왔고요. 더 많은 이야기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추가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6월에 샤스타 카운티에서 쉐리 파피니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님 로레타랑 리차드 사이에서 태어났고 여동생 쉐릴라와 함께 자랐습니다. 쉐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겨우 7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첫 키스를 하게 됐는데요. 이 첫 키스를 누구랑 했냐면요. 키스랑 했어요. 첫 키스 상대 이름이 키스예요. 같은 학교에서 쉐리보다 한 살 많은 친구였고요. 원래 이름은 케네스인데 줄여서 키스라고 불려요. 이 둘은 풋풋한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잠시 이 쉐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도 있고 SNS도 하지만 당시 90년대에 중학생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편지? 아니면 집전화? 뭐 이게 다죠. 또 전화기는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잘 때, 주무실 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락하는 게 어려웠겠죠. 이렇게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2006년에 쉐리가 24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해병대 하사였던 데이브. 근데 미군은 해외 파병이 흔하죠. 이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요. 미군의 10%에서 15%까지가 해외로 파병된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이 데이브가 해외로 파병이 갑니다. 근데 보통 미군들이 해외로 가게 되면 뭐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전부 다 따라가는 경우가 흔해요. 왜냐면 미군 기지에 전부 다 있죠. 학교, 헬스장, 체육관, 뭐 운동장부터 해서 심지어 치어리더까지 미국에서 와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대 생활을 하면 체류비도 나오고 뭐 이사비, 자녀 학비, 식사 일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혜택이 빵빵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같이 떠나는 게 좀 흔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또 가족들 떠나가지고 또 부대 안에서 갇혀 지낸다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싫어하는 가족들도 있는데 많은 부부들이 함께 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쉐리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졌으니 그 여느 신혼부부의 느낌과는 조금 다른 신혼부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브가 해외에서 가끔씩 연락을 하면 쉐리는 뭘 하는지 돌아다니는 건지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뭔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쉐리는 뭐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어서 안 갔을까요? 웬걸? 당시 쉐리 엄마 로레타는요, 딸이 데이비드, 그 사위의 근무지를 따라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대요. 부모님과도 같이 지낸 게 아니죠.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부는 딱 한 번, 몇 년 동안 딱 한 번 일본에서 만난 게 다였대요. 사실 쉐리는요, 중학교 때의 그 첫사랑, 키스를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쉐리는 결혼하고 나서 다시 캘리포니아 샤스타 카운티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이 중학교 때 내 입술을 훔쳐간 키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했겠죠. 이 둘이 데이트를 시작했고 세 번째 데이트를 했을 때 진짜 둘이서 막 심장이 그 전기 모기채처럼 스파크가 파파팍 뛰었대요. 불꽃 튀는 사랑에 빠집니다.
이미 쉐리랑 뭐 파병간 데이브는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뭐 그런 사이였고, 이 시기에 쉐리는 키스가 혼자 살던 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일 1뽀뽀 하는 사이가 됐어요. 자, 쉐리도 쉐리지만 이 키스가 제가 이렇게까지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우린 맨날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쉐리와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자, 결국 2008년 9월에 쉐리는 데이브와 이혼 도장을 찍고요. 1년 뒤인 2009년도에 키스랑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부부는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의 레딩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딩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도시고요. 캐스케이드 산맥에 기슭에 자리 잡은 규모가 조금 있는 도시예요. 90년대 초반에 철, 구리 이런 광물 산업으로 성장을 한 도시인데, 나중에 이 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가 다 죽어가다가 50년대에 캐스윅 댐이 건설되면서 관광업으로 지금까지 발달하게 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쉐리와 키스 사이에는 아이들도 둘이나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타일러, 또 2년 뒤에는 딸 바이올렛. 둘째가 태어난 뒤에 쉐리는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키스는 베스트바이라는 한국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전자상점에서 일을 합니다. 이 가족의 사진을 보면 평범하고 또 행복해 보이는 이 딱 젊은 백인 가정의 표본? 그런 느낌이 나죠. 이 가족은 평일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쉐리는 육아의 진심이었어요. 쉐리 별명이 슈퍼맘이었는데요. 애들이랑 같이 요리하고 파이 만들고 생일이나 할로윈 이런 이벤트 있으면 항상 풍선을 주렁주렁 달고 파티를 열고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최고의 엄마였습니다. 2016년 11월 2일 수요일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고요. 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버터향 가득한 따뜻한 토스트를 만들어줬고요. 키스는 이제 맛있게 먹고 나서 현관문 앞에서 오늘 하루 잘 보내 하면서 기다란 팔을 쉐리의 알쌍한 허리를 감싸면서 키스해주고요. 출근길에 나섭니다. 그렇게 출근길에 나선 키스는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요. 퇴근해서 한 5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이 조용한 거예요. 원래 이 시간에 집에 오면 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고 껴안고 뽀뽀하고 하는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타일러는 4살, 바이올렛은 2살이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쉐리가 오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태워다 주고요. 오후 4시 반쯤에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집으로. 그런데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아이들도 없고 쉐리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집 앞에 차는 대어져 있는데 쉐리랑 아이들은요, 날이 좋으면 집 근처에서 산책하거나 도토리 주우면서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키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타일러, 바이올렛 불러보지만 조용합니다. 당연히 쉐리에게 연락도 했죠. 안 받아요. 자, 키스는 자기 휴대폰에 있는 내 아이폰 찾기 앱을 열었어요. 아이폰이랑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앱으로 내 아이폰이나 맥, 에어팟 이런 기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GPS를 추적해주는 앱이거든요. 참고로 이 앱은 전 세계에서 불륜을 발각하거나 범죄를 추적하는 데 많이 이용된 앱이에요. 자, 키스는 쉐리 아이폰 위치를 검색해보니까 위치가 나왔어요. 집 근처에 올드 오레건 트레일과 선라이즈 드라이브 이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이 GPS 신호가 잡힌 거예요. 집에서 한 1.6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우편함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해요. 북미는 조금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면 이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우편 배달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집들의 우체통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주택이지만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의 우편함이 이 마을 입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쉐리의 아이폰 위치가 잡혔어요. 키스는 당연히 여기에 가면 쉐리랑 아이들이 있겠구나, 놀고 있나 보구나, 한번 가봐야지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가까우니까 금방 도착했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쉐리도 없고 아이들도 안 보여요. 여기가 도로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숲길이었거든요. 쉐리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데 분명 아이폰 GPS는 지금 키스가 서 있는 이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쉐리는 안 보여요. 그렇게 키스가 도로랑 근처 숲을 기웃기웃거리자 거기서 쉐리의 휴대폰이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풀밭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고요. 이 휴대폰에 쉐리가 평소에 쓰고 있던 이어폰, 그게 헐렁하게 감겨 있었어요.
또 너무나 불길하게도 이 금발에 쉐리의 예쁜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어폰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이렇게 뜯겨 나간 것처럼. 키스는 바로 쉐리의 머리카락이다라고 직감을 했죠. 깜짝 놀라서 바로 어린이집에 연락을 했는데요. 오늘 쉐리가 아이들 몇 시에 데리고 갔나요? 아,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애들 여기 있어요. 오늘 쉐리 애들 데리러 안 왔어요. 아버님이 오실 건가요? 키스는 띵,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무슨 일이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키스랑 쉐리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건 오전 10시 반쯤에 쉐리가 남편에게 점심 먹으러 집에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자였어요. 근데 키스는 원래 일할 때 핸드폰을 잘 안 본대요. 그래서 문자가 온 줄도 몰랐고 나중에 오후가 다 되어서야 나 이미 밥 먹었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키스는 자기 엄마, 쉐리의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빨리 설명을 하고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러곤 쉐리를 찾으러 나섭니다. 911에도 바로 신고를 하는데 키스는 침착하게, 또 차분하게 지금 상황을 경찰에 잘 설명해요. 제 와이프가 집에 없어서 산책 간 줄 알고 좀 찾아봤더니 길가에 와이프 휴대폰이 떨어져 있고요. 거기 머리카락도 있는 게 누가 강제로 와이프를 데려간 게 분명해요. 제가 그 휴대폰 바닥에 떨어진 거 사진도 찍어뒀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쉐리는 조깅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5km 마라톤 캠페인에 온 가족이 전부 다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이 마라톤은 학대받고 또 방치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행사였어요. 까싸 슈퍼히어로 런 인 레딩이라는 행사인데요.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옷에 띠 같은 거 메고 뛰는 그런 행사였죠.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최근엔 아침에 훈련 겸 운동 겸 아침에 1시간 정도 뛰었대요. 쉐리가 혼자서. 키스는 쉐리가 혹시 뛰다가 교통사고라도 당했나? 너무 무리해서 쓰러진 건 아닌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또 지금 여성이 대낮에 실종된 거 아니에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도 무게감이 달랐어요. 퇴근하려던 보안관도 발걸음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갈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키스는 쉐리의 여동생 쉐일라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시 쉐일라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어떡하지? 무슨 일이지? 남편이랑 바로 이 언니의 실종 장소로 달려옵니다. 경찰은 빠르게 지역 뉴스에 보도를 다 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수사 협력을 요청했어요. 34살, 키 162에 몸무게 45. 이 쉐리의 디테일한 정보가 언론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가출로 보기 어려웠던 게 이 쉐리는 원래 그 행동 반경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주부니까 늘 아이들이랑 함께 있고 친구들을 만나도 잠시 차 한 잔, 식사 한 끼 하는 그런 정도? 키스가 마음만 먹으면 휴대폰 없이도 쉐리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휴대폰이랑 이어폰? 또 정말 불길한 그 머리카락. 이런 건 납치 현장에서 종종 발견되는 그런 소지품들 아니에요? 경찰은 초반부터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먼저 쉐리 집안도 수색을 하는데요. 혹시 강도가 들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겠죠. 그렇지만 쉐리 집에는 쉐리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 안에 현금이 100불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또 누가 쉐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도 없었고 돈 될 만한 건 귀금속인데 쉐리 반지도 침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날 밤 쉐리의 실종 소식에 밤새 헬기까지 떴고요. 경찰들, 주민들 모두 나와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쉐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한 가지 단서가 포착되었는데 바로 오후 2시쯤에 한 이웃 주민이 쉐리가 조깅하는 걸 목격했대요. 낮에 차 몰고 길 가는데 쉐리가 핑크색 탑을 입고 뛰고 있었어요. 그럼 쉐리는 이날 오후 2시에서 키스가 집에 도착한 5시 그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무려 20여 개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쉐리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쉐리 집, 차 안, 휴대폰 기록, 남편이랑 가족들 휴대폰 기록까지 모두. 또 이웃집에 가서 한 집 한 집 문도 두리고 평소에 쉐리 가족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이 옆집에 살던 한 이웃 주민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밤에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아마 키스가 화가 나서 큰 소리 났나 봐요.
그리고 쉐리랑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제니퍼 해리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제니퍼랑 쉐리가 한 달 전에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쉐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니퍼, 나 키스랑 곧 헤어질 거야. 그 사람 진짜 날 죽이려고 해.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날 죽여서 토막내고 뒷마당에 묻을 거라고 했어. 이건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살해 협박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도 경찰에게 하는 말이 제가 얼마 전에 쉐리를 만났는데요. 얼굴에 큰 멍이 있었어요. 경찰은 안 그래도 이런 사건 발생하면 배우자 가장 먼저 조사하기 마련인데 이 쉐리 지인들이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뭐 싸움이 있었다, 심지어 얼굴에 멍이 있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빠르게 키스를 경찰로 불러서 취조를 합니다. 수사관은 키스, 우리가 당신 최근에 쉐리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하던데요. 키스는 당황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요. 형사님, 솔직히 그 소리는 제가 지른 게 아니라 쉐리가 질렀어요. 쉐리는 원래 그런 성격이고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 사이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그 쉐리 얼굴에 멍든 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요, 그 사고였어요. 지난 할로윈 데이 때 다 같이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닌텐도로 프루츠 닌자 게임 하다가 그때 게임기를 번쩍 들었는데 마침 거기에 쉐리가 있어서 눈을 직방으로 맞은 거예요. 그때 있었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이언이랑 로렌이요. 이 프루츠 닌자 게임은요, 장난감 칼을 들고 과일을 써는 그런 게임이래요. 원래 휴대폰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닌텐도 위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친구 로렌에게 연락을 했어요. 로렌은 맞아요. 그날 우리가 위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키스 팔꿈치였나 팔이었나 어딘가로 쉐리 눈을 때렸어요. 우리가 다 빵 터져가지고 웃다가 그냥 재밌게 넘어간 건데. 참 조사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끔찍하게 느껴질 듯 하네요. 경찰은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키스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는데 분명 쉐리랑 사이는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키스가 경찰에게 넌지시 이런 말을 건넵니다. 형사님, 사실 제가 쉐리 휴대폰을 봤는데요. 어떤 그 귀여운 남자 큐트가이랑 메시지 주고받고 있는 걸 봤어요. 그것 때문에 말다툼 한 적은 있어요. 전 이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쉐리 말로는 그 남자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경찰은 두 가지 상황을 의심합니다. 쉐리에게 남자가 있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문의 남자가 이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아님 키스가 아내가 바람난 것에 분노해서 쉐리를 어떻게 했나? 실종 이틀째가 되었어요. 경찰이랑 쉐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 주민들 다들 애타게 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쉐리 집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290명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요. 매일 지역 뉴스랑 신문 헤드라인에 보도가 되고 있었고 또 쉐리 여동생 쉐일라는 그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뭐라도 보신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헬기도 뜨고 K9 유닛 데리고 와서 특히 그 쉐리 휴대폰이 발견된 그 지역 있죠? 그 반경으로 집중적인 수색을 벌이는데요. 여기엔 안전 문제도 있었어요. 이 지역에 야생 곰, 야생 돼지 이런 것들이 살고 있어서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루 1시간이 시급한 상황 아니에요. 누군가 실종되었을 때 시간이 지체된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안전보다 쉐리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고 수백 장의 미싱 전단지가 붙었어요. 또 동생 쉐일라는 페이스북에 포스팅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공유도 하면서 이 쉐리의 실종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한번 SNS를 타기 시작하면 허위 사실이나 음모론도 나오기 마련이죠.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포스팅들이 막 번지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키스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쉐리한테 보험 있는지 확인했어? 솔직히 남편이 가장 의심스럽지 않아? 만약에 그녀가 납치된 거라면 휴대폰이 납치 장소에서 발견되는 건 좀 이상한데? 범인이 다른 장소에 버렸겠지. 왜 납치된 장소에 뒀을까? 이렇게 의심받고 있던 키스는 울면서
언론과 인터뷰도 합니다. 제발 쉐리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쉐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그녀가 필요해요. 실종 3일째가 됐을 때 경찰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했고 대중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키스는 도네이션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당국에서 실종 사건 지원한다고 해도 이런 수색 작업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 전단지나 현수막들 만들고 또 봉사자들 밥도 사줘야 되고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거기다 실종 이틀째부터는 경찰이 포상금도 걸었어요. 의미 있는 제보를 한 사람에게 10,000불을 지급하겠습니다. 쉐리 가족은 여기다가 40,000불을 더 얹어서 총 50,000불, 한화 한 7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공지했는데요. 자, 이런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키스는 고펀드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중의 시선에서 볼 때 이 기부금을 받는 것이 좀 곱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쉐리를 위해 사용되는 게 맞나요? 와이프 죽여놓고 모금까지 받는 거 아니에요? 키스는 그 내역 공개하세요. 이런 여론이 계속 생기자 결국 경찰은 키스에게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키스는 흔쾌히 동의했고요. 이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2016년 11월 9일에 쉐리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은 공식적으로 남편 키스가 이 사건에 관여할 만한 물질적인 증거가 없다. 또 거짓말 테스트를 통과했다.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키스는 누명을 벗었지만 이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쉐리 가족들은 이제 사립탐정까지 고용을 합니다. 이 경찰선에서 FBI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키스랑 키스 동생 쉐일라는 그 레딩 시의회에 가서 인사도 했어요. 워낙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사건이었고 또 수많은 인력들, 봉사자들 다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 가족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쉐리의 얼굴이 달린 풍선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풍선을 널리 날려보낼까 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쉐리 실종이 그냥 이렇게 묻히는 게 관심이 끊어지는 게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하고 행사도 진행하려고 했죠. 자, 아이들도 며칠 동안 엄마가 집에 안 오니까 아빠, 엄마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언제 와? 키스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타일러, 아빠가 지금 할 말이 있어. 타일러는 지금 4살인데 소파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뭐라도 얘기해주세요. 키스는 막 이런 어린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조깅하러 나갔는데 지금 집에 오지 않고 있어. 우리 모두 엄마를 찾고 있어.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11월 24일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땡스기빙이라고 할게요. 북미에서 땡스기빙은 크리스마스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날인데요. 이날은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트리키에를 먹는 날이에요. 대학생들도 기숙사 떠나서 집으로 찾아오고요. 미국 전역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쉐리의 아이들은 엄마 없는 쓸쓸한 땡스기빙을 보낼 예정이었어요. 대신에 주민들이 모여서 쉐리의 안전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땡스기빙 아침이 되었습니다. 키스는 애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나? 엄마를 더 그리워할 텐데 깊은 고민을 하면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자, 그런데 키스의 휴대폰 벨소리가 뚜룽뚜룽 울립니다. 처음에 그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전화벨이 끊길 때쯤 희미하게 들은 거예요. 키스는 휴대폰으로 가서 누가 전화했지 아침에 확인하려는 동시에 집 전화가 울립니다. 키스 기분이 뭔가 쎄했겠죠. 아침에 휴대폰 안 받으니까 집에 연락하는 걸 보면 뭐 스팸은 아니고 급한 일이니까 연락을 했겠죠. 찰칵. 여보세요? 키스, 경찰입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셔야 돼요. 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22일 만이었어요. 키스는 거의 패닉 상태에서 심장 터질 듯이 막 쿵쾅쿵쾅 울렸는데 그 순간 소화기 너머로 허니, I love you, I love you. 쉐리가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쉐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키스는 막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면서 또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쉐리가 살아있구나. 그럼 쉐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어요.
자, 쉐리가 어떻게 발견된 건지 이날 새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새벽 3시 50분경에 앨리슨 서튼이라는 한 여성이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5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옆에는 14살짜리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이니까 어둡고 도로에는 차도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저 멀리 이 뭔가 하얀 천 같은 게 막 흔들리는 게 보여요. 바람에 뭐가 날아가나? 뭐지?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자가 이 손에 밝은색 셔츠 같은 걸 들고서 위아래로 막 열심히 흔들고 있어요. 히치하이커처럼. 옷은 언뜻 봐도 막 누더기 같은 걸 입고서 막 몰골은 좀비 같아 보이고, 앨리슨도 차를 세우기엔 무섭잖아요. 옆에 어린 딸도 함께 있는데 또 너무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차로 칠 뻔했대요, 그 여자를. 그리고 고속도로니까 놀라서 획 하고 지나갔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이제 앨리슨이 많은 생각이 든 거죠. 여자가 이렇게 어두운 데서 차에 치일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막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면 그냥 미친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앨리스는 바로 다음 분기점에 차를 잠시 대고 911에 신고를 합니다. 제가 방금 5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으로 지나왔는데요. 어떤 여자가 위험하게 서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게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이 셔틀을 열심히 흔들고 있던 이 여성이 바로 쉐리였어요. 이 지점이 쉐리 집에서는 240km 떨어진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다행히 쉐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어요. 일단 쉐리는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몇 시인지, 며칠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구조대원이 해피 땡스기빙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땡스기빙 밤인가요? 아니요, 아침입니다.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쉐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 소식을 접한 키스도 빨리 달려와서 도착했어요, 병원에. 키스가 한숨을 쉬면서 병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경찰이 다가와서 탁 키스의 팔을 잡더니 쉐리는 살아있습니다. 침착하게 만날 준비하세요. 경찰이 이런 말을 한 게 이 쉐리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키스가 충격받을까봐 미리 언지를 준 거예요. 키스는 병실로 들어가는데 이때 쉐리의 모습을 보고 구토했어요. 쉐리 보이지 않게 커튼 뒤에 숨어서. 쉐리의 꼴이 얼마나 말이 아니었으면 구토까지 했을까요? 사실 키스가 구토를 한 이유는 쉐리가 더러워 보이고 막 노숙자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가여워서 내 와이프가 이런 꼴을 당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스스로 자책할 정도로 쉐리 몰골이 못 빠질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키스랑 쉐리는 20여 분 동안 서로 펑펑 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만지고요.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럼 쉐리가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길래 이 키스 반응이 이랬을까요? 쉐리는요, 처음 발견됐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손목, 발목, 허리 어딘가 묶여 있다가 이 줄을 끊고 도망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당시 11월 말이에요. 아무리 따뜻한 캘리포니아라지만 새벽에 추웠겠죠. 근데 얇은 바지랑 셔츠 하나 입고 있었고 진짜 뼈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못 먹은 건지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갔어요. 거의 22일 만에 5kg이 빠진 건데 거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팅팅 부어있고 언제 생겼을지 모를 멍이랑 발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도 너무 많아서 이미 딱지가 앉아 있는데 거기다 또 상처 나서 덧나 있고 왼쪽 팔뚝에는 화상까지 입었어요. 또 쉐리의 그 금발머리 찰랑찰랑거리던 그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 있어요. 얼굴은요, 이 쉐리 얼굴이 아니었어요. 콧대가 부러져 있고 몸이랑 마찬가지 멍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다 다른 시기에 생긴 멍들이에요. 자, 이 말은 하루에 일시적으로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 수일에 걸쳐서 학대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 쉐리가 원래도 좀 자그마한 체구잖아요. 마르고 이 여린 여자의 어깨에, 등 쪽에 낙인을 찍었어요. 왜 소나 돼지에게 그 인두 달궈서 새기는 그런 낙인 있죠. 그걸 사람에게 새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알파벳 6개 정도를 새기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쉐리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수척해진 상태로 망가져 있었고 거의 죽음의 기로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쉐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 기쁜 소식은 빠르게 지역 뉴스를 탔고요. 바로 번졌어요. 쉐리 집 앞에는 방송사, 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주민들이 막 오마이갓,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고 안도했어요. 또 쉐리 앞으로 편지나 전화, 이메일이 가득 밀려왔고 특히 쉐리 여동생 쉐일라 그동안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걱정 많이 했어요. 이 땡스 기빙의 선물이라면서 행복했어요. 또 원래 이날은 풍선을 날리기로 계획이 돼 있었죠. 이미 풍선들 돈 주고 다 사놓고 준비해 놓은 상태였는데 쉘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행사를 취소하기는 조금 그렇고 주민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예정대로 풍선을 날렸어요. 자, 그럼 쉐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참고로 쉐리는 단 한 번도 언론이랑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쉐리가 경찰이랑 나눈 인터뷰 내용, 또 키스랑 나눈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당일인 11월 2일로 돌아가 볼게요. 쉐리는 평소처럼 아이들 아침 먹이고 어린이집에 태워다 줬고요. 특별한 건 전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쉐리는 얼마 뒤에 있을 마라톤 그 대회를 위해서 러닝 훈련 중이었어요. 운동갈 준비를 하면서 평소 루틴대로 5K 러너라는 앱을 켰고 마이클 부블레 음악을 들으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 노래는 키스와 쉐리가 결혼식 때 틀었던 웨딩송인데요. 이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뛰었어요. 그리고는 쉐리가 우편함이 있는 곳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쉐리가 실종된 지점이에요. 이곳을 지나고 있는데 웬 어두운 색깔의 검은색이나 다크그레이쯤 되겠죠. 그런 색깔의 SUV 한 대가 천천히 쉐리에게 다가오더니 멈췄어요. 쉐리는 계속 뛰고 있었고. 자, 그러다 이 차는 앞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멈추고 또 움직이다가 멈추고. 또 이상하잖아요. 쉐리는 이 뛰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이게 힐끔힐끔 봤어요. 왜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 자, 그러다 뒷좌석에 있던 누군가가 창문을 징 내리는데요. 이 차 안에는 모자를 쓴 한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이때 쉐리는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찝찝하니까 이제 이어폰을 빼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자, 그러자 차에서 이 모자 쓴 여자가 문을 딱 열었는데 뒷문이에요. 차 밖으로 나오진 않고 이 차 안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쉐리는 차 밖에 있었고. 그렇게 둘이 시선이 딱 마주쳤는데 이 여자가 손에 리볼버, 이 권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한껏 웅크린 상태에서. 그리고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아. 당신 죽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면서 총을 겨누는데 쉘이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도 못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리고 그걸 주우려고 하는 순간 그 모자 쓴 여자가 쉘이 머리카락을 확 잡아채더니 차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쉐리는 다리가 들리면서 이 차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후에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어디로 이동했는지, 손발이 묶였는지,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기억 상실이 왔을 수도 있죠. 그 다음으로 쉐리가 기억하는 건 딱 눈을 떴는데 차 바닥에 누워있더래요. 뒷좌석에. 그리고 이 머리 위쪽에서 뭔가 구역질 날 것 같은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세탁 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생뚱맞긴 한데 빨래할 때 쓰는 그 세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차 안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운전 중이었고 한 명은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쉐리에게. 그렇게 2시간 반 정도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당연히 쉐리는 모르죠.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근데 이 납치범 둘이서 스페인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히스패닉계구나. 남미, 멕시코 출신의 피부가 검은 그런 여성들이구나. 이후에 쉐리의 기억은 또 끊겼고요. 나중에 깨어보니 어두컴컴한 어느 공간이었어요. 이곳이 지하실인지 아니면 해가 진 건지 알 수 없었고 되게 어둡고 차갑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감옥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시끄러운 멕시코 음악이 들렸고 이 쉐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스페인어로 된 방송이 쉐리의 귀에 울렸어요. 잠시 후 덜커덩 이 문이 열리고 이 순간부터 정말 끔찍한 고문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이 쉐리는 이 히스패닉계 여성 2명에게 매일매일 두들겨 맞고 막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보통은 밥이랑 또띠아, 뭐 검은 콩 이런 걸 먹고 가끔씩은 사과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그 고통스러운 낙인이 찍혔는데요. 갑자기 여자 그 2명 중에 한 명이 쉐리를 이렇게 뒤로 엎드리게 해서 탁자에 머리를 이렇게 눌러놓고 뒤에서 등에 낙인을 찍었어요. 이때 쉐리는 머리카락이 타는 듯한 그런 이상한 냄새가 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눈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울부짖으면서 살려주세요. 제발요. 우리 애들은 엄마가 필요해요. 온갖 힘을 다해서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려 22일 동안. 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뭐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남편이랑 아이들도 보고 싶고 쉐리는 이 칠흑 같은 감옥에서 학대당하고 등에 낙인까지 찍힌 거예요. 저항 한번 못하고. 이 쉐리가 겪은 트라우마가 너무 치명적이죠. 이 일들을 회상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겠구나. 얘기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울고 남편 옆에 키스도 같이 울고 이 부부가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경찰이랑 인터뷰할 때도 계속 울어요. 자, 이후에 쉐리는 남편이랑 함께 심리치료 받으러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사는 쉐리,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 조각조각 적어본다면 이 기억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때부터 쉐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면서 조금 더 생각해낸 게 이 납치범, 여자 2명의 성격이나 행동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성향의 여자 2명이었대요. 한 명은 체격이 좀 크고 나이가 좀 있고요. 엄청 포악했대요. 영화 속 고릴라 같은 그런 이미지. 단 한 번도 쉐리를 학대하면서 멈칫한다든지 주춤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고요. 이성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무자비한 모습. 먹을 것 준 적도 없고 샤워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반면에 다른 납치범은 상대적으로 체격이 좀 작았는데요. 그녀가 나를 좀 많이 챙겨줬다 말했어요. 쉐리는 그동안 지냈던 그 캄캄한 감옥 같은 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묘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매트리스가 있었고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에 나무 판자 3개로 가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늘 방안이 어두웠던 거예요. 지하실처럼. 또 방에는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쉐리는 그걸 옷장으로 들고 가서 화장실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쉐리의 허리에는 항상 굵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요. 그 쇠사슬에 가는 금속줄을 연결해서 그 끝은 금속으로 된 기둥에 꽂혀 있었다. 마치 쉐리를 동물처럼 금속줄로 묶어둔 거죠. 또 방에는 얇고 작은 커피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회색 마블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쉐리가 등에 낙인 찍히면서 테이블 위로 이렇게 얼굴을 갖다 묻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쉐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확히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이 2명의 납치범이 한번 심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대요. 쉐리는 못 알아듣죠. 스페인어니까. 자, 그러다가 탁! 한 발의 총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이 어린 납치범, 상대적으로 자비로웠던 그 여자가 쉐리를 SUV에 태워서 어디론가 막 가더래요. 쉐리는 계속 차에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탔는지 뭐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순간 차가 멈췄는데 일어나, 내려. 원래 쉐리의 머리에는 가방이 씌워져 있었거든요. 밖을 전혀 볼 수 없게. 그걸 벗겨주더래요. 쉐리는 22일 동안 어떻게 탈출하지?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지? 이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정말 빛의 속도로 필사적으로 내려서 도망칩니다. 이 쉐리가 달려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혀 있기도 해요. 그렇게 달려간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5번 고속도로였어요. 이제 거기서 입고 있던 셔츠를 벗어가지고 막 열심히 흔들었던 건데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납치범 2명은 지들끼리 뭔가 갈등이 일어나서 총기 사고까지 났고 쉐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다시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이렇게 쉐리가 돌아와서 모두가 행복해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돌아온 쉐리는 납치되기 전의 쉐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일단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요. 뭐 안 그래도 이 납치 막 고문 막 극심한 트라우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톡톡톡 따르르릉 이런 소리가 들리면 막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고. 근데 또 매일같이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죠. 다들 궁금하니까 이 쉐리의 스토리가. 또 전화해서 안 받으면 집까지 찾아오고 집 문을 막 두드리고 인터뷰 요청하니까 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쉐리는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이 남편 키스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통나무 집을 빌렸어요. 키스 지인이 빌려준 거예요. 이 가족은 한동안 여기서 지내는데 아무도 못 오게 막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퍼도 못 오고 심지어 여동생도 가질 못했대요. 쉐리가 무서워한다고. 겨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야 그때 이제 쉐리 가족이 통나무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쉐리가 가족들 눈도 잘 못 마주치더래요. 이 집에 있는 것도 불안했는지 이 집을 철통 방어시켜 놓고 요새처럼 만들었어요. 큰 게이트 문 걸어 잠그고 사방에 감시 카메라 여러 대 설치하고 창문은 큰 담요로 다 막아두고요. 밤에는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조명을 모두 켜야지. 그래야지 쉐리가 잠들 수 있었대요. 또 방문은 물론이고요. 화장실 문도 못 닫게 하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고 열리는 그 딸칵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놀라면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앞에 있으면 구역질해요. 모든 음식이 그런 게 아니고 유독 멕시칸 요리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나초, 또띠아, 과카몰리. 평소에 잘 먹던 건데, 맛있게 먹던 건데 이제 입에도 못 댔는데요. 아마도 납치범들이 이 히스패닉계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뭐 음식까지 거부 반응이 왔나 봐요. 이렇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는데 정말 뭐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건지 쉐리는 가족들이랑 뭐 솔트레이크 시티나 뭐 오레건 이런 데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점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은 쉐리가 거의 1년 만에 다 기억해낸 것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쉐리는 언론과 인터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찰과의 인터뷰, 또 키스랑 대화한 것,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찰은 당연히 쉐리가 돌아온 뒤에도 이 납치범들, 히스패닉계 범인들 추적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FBI까지 붙은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가장 먼저 쉐리의 옷가지랑 몸에서 DNA를 채취하는데요. 이 남성 1명, 여성 1명의 DNA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키스 DNA도 아니었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의 것이었는데 특히 남성 DNA는 쉐리 바지랑 팬티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쉐리가 탈출해서 이동할 때라든지 병원에 있던 사람의 DNA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좀 이상하다. 아니, 분명 쉐리는 범인이 여자 2명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DNA가 나왔지? 혹시 쉐리가 뭐 안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좀 미성의 남자 목소리를 여자라고 착각했나? 이런 추정을 했어요. FBI는 그 DNA 데이터베이스에 혹시 매치되는 자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쉐리의 진술로 몽타주도 만들어졌어요. 먼저 용의자 2명 중에 젊은 여자는 얇은 눈썹에 짙은 곱슬머리, 귀에 피어싱을 큰 걸 했고요. 나이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키는 165 정도. 반면에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는 두꺼운 눈썹에 머리는 빳빳한 검은색 직모, 나이는 40에서 50대 정도, 키는 170이 넘는 큰 키였다. 근데 둘 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밖에 못 봤고 쉐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쉐리는 가방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요. 그 앞을 항상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납치범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자, FBI는 몽타주와 함께 수배 전단 내리고 제보자에게는 만불,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상하겠습니다. 밝혔어요. 자, 수배 전단이 붙고 나서 이 납치범이 히스패닉계 여자다라는 소식이 이제 막 퍼지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 사이에서 인종 갈등도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주는 히스패닉계, 라틴계 인구가 39.4%나 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 캘리포니아는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였던 영토고요. 독립하고 나서는 이 멕시코의 영토이기도 했어요. 1848년도에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그때 미국 영토로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명도 스페인어가 많죠. 로스앤젤레스, 원래 로스 앙헬레스죠. 또 산호세, 샌디에고. 아무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런 끔찍한 납치 사건의 범인이 우리 인종이라고 충격이 컸고요. 또 다른 인종들, 백인, 아시안들, 이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이렇게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그런 시선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 괜히 밤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며 이상하게 쳐다보고. 사실 뭐 미국처럼 인종이 다양한 나라에서 범죄자의 인종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뭐 아무튼 몽타주가 공개되고 나서 이 백인과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서로 경계했어요. 히스패닉계는 백인들이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다. 백인들은 저 봐라, 저 역시 히스패닉계가 문제다. 이런 인종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거기다 납치범이 여자잖아요. 범행 동기가 성적인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쉐리를 납치했을까?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소문은 인신매매? 쉐리 집이 있던 레딩이라는 지역이요. 2014년도에 타임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 10개 중에 선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이 지역에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미에서 마약하면 바로 이 멕시코 카르텔이 딱 잡고 있죠. 이들의 주 수입원이 마약, 성매매, 인신매매. 혹시 범인들이 인신매매하려고 쉐리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수사팀은 좀처럼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많이 답답했죠. 이미 언론의 보도가 많이 돼서 대중들 관심이 막 엄청난데 범인은 안 잡히지. 또 아직도 이 납치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민들이 불안해서 뭐 잠을 자겠어요? 대낮에 조깅이라도 하겠어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FBI도 힘들었던 게 쉐리가 기억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거의 이제 1년 만에 쉐리가 기억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팬데믹이 터지면서 쉐리는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집에서 보냈고요. 건강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수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 8월에 이 사건 발생한 지 거의 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정말 죄짓고는 못 산다고 4년 만에 FBI가 DNA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남자 DNA. 진짜 과학기술이 무섭긴 해요. 지금은 밝히지 못하더라도 정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기술이 발달할지 모를 일 아니에요? 이 사설 DNA 분석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내 DNA를 보내면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주는 기업입니다. 내 조상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했더니 잃어버린 가족도 찾았다. 배다른 동생이 있더라. 내 쌍둥이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 기관 중에 한 군데인 파라본이라는 업체에 등록된 DNA 중에서 바로 쉐리의 바지에서 발견된 남자 DNA랑 비슷한 DNA를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똑같은 DNA는 아니고요. 아마 이 남자의 뭐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삼촌 이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FBI가 이 사람에 대해 더 수색을 해보니 이 파라본에 등록된 사람의 아들이 용의자의 DNA랑 일치했어요. 제임스 리에스라는 사건 당시 31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쉐리보다 2살이 어려요. FBI는 바로 찾아갔죠. 제임스 집 압수수색 해야죠. 쉐리가 갇혔던 곳인지 모르니까. 똑똑똑, FBI입니다. 제임스, 쉐리 알죠? 누구요? 쉐리? 모르는데요. 제임스는 쉐리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FBI가 집에 들이닥쳤어요. 수색 영장까지 가지고 와서 쉐리라는 여자가 납치됐다가 풀려났는데 당신 DNA가 발견됐어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그제서야 제임스가 분위기 파악하고서 자백을 하는데요. 이때 제임스가 하는 말에 FBI가 기절초풍했어요.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반전이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제임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다 쉐리가 꾸민 짓이에요. 우린 학창시절 친구인데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쉐리가 그동안 납치범은 히스패닉계 여자다, 2명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남자 DNA에 그것도 백인 전혀 용의선상에 없던 사람을 조사하게 된 것도 FBI로서는 아이러니한데 용의자가 쉐리 친구라고? 거기다 이게 다 쉐리가 꾸민 짓이라고? 사실 이 납치 사건의 모든 과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쉐리의 사기극이었어요.
전부 다 쉐리 각본대로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22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쉐리의 무사 기감안을 막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FBI까지 관여해서 이 남편은 살인마로 의심받고 거짓말 탐지 테스트도 받고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가면서 수색하고 풍선 날리고 동생은 임신한 몸으로 언니 찾아 헤매고 그랬는데 이게 꾸며낸 일이라고? 그래서 쉐리가 얻는 게 뭔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 진짜 비밀은 없다고 4년이 지난 지금 조금씩 밝혀집니다. 제임스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의 조력자인 건데 그가 다 불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폭로한 제임스가 누군지 알아볼게요. 이 한참 과거로 가셔야 합니다. 자, 쉐리랑 제임스는요. 1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13살, 14살 그때 만난 친구 사이였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계속 꾸준히 10년이 넘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이면 당연히 키스랑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심지어 첫 번째 남편 데이브랑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럼 제임스 만나면서 데이브랑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다시 키스랑 재혼을 했다는 건데 뭐 이게 양다리가 아니라 3다리. 소문에는 4다리, 5다리까지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데이팅 앱에서 내가 쉐리 만나서 데이트했는데요. 그가 유부녀인 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나왔거든요. 남성 편력이 엄청 심했나 봐요. 아무튼 10년 넘게 연인 사이였는데 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둘이 연락을 안 하고 지냈대요. 뭐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까 뭐 이건 아니다 싶었나 보죠. 자, 그러다가 2015년도에 사건 일어나기 1년 전이에요. 우연히 제임스가 집 청소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 옛날에 쉐리랑 연애할 때 막 꽁냥꽁냥 했던 뭐 그런 편지들, 사진들, 소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제임스는 이걸 버리긴 좀 그러니까 그래도 내 10년 추억인데 이 쉐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여기 쉐리 사진도 있고 한데요. 전달해 주시든지 뭐 보관하시든지 뭐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쉐리에게도 연락을 했대요. 내가 이런 물품들 가지고 있는데 보낼 거야. 우리 추억이 담겨 있잖아. 근데 저는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전 여친인데 굳이 왜 이런 걸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연락까지 하고? 키스가 알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것도 그놈의 미국의 개방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연락을 계기로 둘이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는데 뭐 제임스 말로는 데이트는 안 했대요. 그냥 둘이서 통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곤 했는데 어느 날 이 통화를 하다가 쉐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제임스, 사실 나 너무 힘들어. 내 남편이 나 때리고 욕하고 나 학대받고 있어. 근데 경찰에 신고해도 있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나 이러다가 남편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여길 벗어나고 싶어. 전혀 사실과 달라요. 키스는 진심으로 쉐리를 사랑했고요. 이 쉐리 납치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얼마나 열심히 쉐리를 관호했냐면요. 왜 우리 임산부 산부인과 가듯이 쉐리가 심리치료 받을 때마다 항상 옆에서 따라갔고 경찰이랑 인터뷰할 때도 옆에서 변호인처럼 쉐리 안심시켜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욕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려면 난 집을 나가야 해. 제임스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한때 어릴 때 풋풋한 사랑을 했던 그런 상대인데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러다 한날은 쉐리가 제임스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데리러 와줘. 이렇게 쉐리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합니다. 당시 제임스는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메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쉐리가 살던 레딩까지 차로 한 9시간 거리예요. 이 캘리포니아가 세로로 길게 생긴 주인데 코스타메사는 이 남쪽, 레딩은 북쪽입니다. 제임스는 오케이, 내가 이 가여운 여자를 구해줘야겠다. 2016년 11월 2일 쉐리가 실종되던 날 제임스는 렌트카 한 대 빌려서 레딩으로 향했어요. 이 렌트카가 바로 쉐리가 말한 그 SUV였어요. 쉐리는 납치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임스 차에 올라탄 거예요. 뒷좌석에. 그리고는 뒷자리에 누워서 잤대요. 낮잠. 뭐 쉐리 진술 중에 비슷한 게 있기는 해요. 원래 납치범 차 안에 그 바닥에 누워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뒷좌석에 편안하게 누워서 낮잠 잔 거다. 그들은 함께 코스타 메사에 있는 제임스의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 집에는 침실이 2개였는데요. 쉐리가 직접 내가 지낼 방을 선택했어요. 난 이 작은 방에서 잘래. 근데 여기 너무 밝아. 창문 좀 가려줘. 당시 FBI가 이제 제임스 집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집도 둘러보면서 이 쉐리가 지냈다는 방을 보자. 처음에 쉐리가 진술한 대로 이 창문이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어요. 이 제임스가 직접 홈디포에 가서 나무 사가지고 뚝딱뚝딱 못질 해준 거래요. 또 쉐리 진술대로 방 안엔 탁자가 하나 있었고요. 옷장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쉐리는 진술할 때 자기가 직접 본 그 광경에다가 막 양념을 더해가지고 경찰한테 소설을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집에서 3주 동안 지낸 건데 뭐 제임스 말로는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쉐리 팬티에서 제임스 DNA가 나왔는데? 암튼 쉐리는 침대에서 자고 제임스는 소파에서 잠을 잤고요. 그는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평범하게 출퇴근하면서 지냈고 이 쉐리는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쉐리가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르죠? 애초에 납치범은 없었어요. 그럼 쉐리는 그 집에서 뭐 했냐? 안 먹고 굶으면서 일부러 살을 뺐고 자기 혼자서 막 폭행하면서 막 멍들게 하고 화상 입히고 코뼈 부러진 거 있죠. 그거 쉐리가 직접 골프채를 코에 집어 넣어가지고 자해한 거래요. 뭐 어떻게 하면 코뼈가 부러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했대요. 쉐리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서 자해까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뭐 자기 몸 이렇게 때리고 있을 때 TV에서 본인 실종 소식을 보고 있었대요. 뉴스 보도랑 키스가 인터뷰하는 모습들.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남편이랑 여동생이 울면서 제발 쉐리를 살려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쉐리는 딴 남자 집에서 자기 몸 막 두들겨 패고 있었어. 도대체 왜? 그리고 이 낙인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낙인은 쉐리가 제임스, 나 몸에 좀 특별한 걸 새기고 싶어. 너가 좀 도와줘. 그래서 제임스는 하비롭이라는 상점이 있어요. 미술용품도 파는 잡화점인데요. 여기 가서 나무를 태우는 도구를 직접 사왔대요. 그리고 그 나무를 알파벳 모양으로 깎아서 빨갛게 불에 달궈가지고 제임스,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거야. 나 괜찮아. 그냥 힘껏 눌러야 돼. 그냥 찍어. 하나, 둘, 셋. 자, 쉐리는 고통스러워하긴 하는데 뭐 그만해라. 못 참겠다. 이런 불평, 불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정성이 가득하죠. 자작극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그 긴 금발머리. 자기가 직접 자른 거임. 거울 보면서. 혼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짧게 자르는 건 조금 아닌데 단발할까? 중단발할까? 어떡하지? 이 정도로 자를까? 심지어 제임스한테 총으로 자기 다리를 쏴달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절대 저는요 쉐리 몸에 진짜 하나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22일 동안 자발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면서 제임스 집에서 지냈는데요. 이 땡스 기빙이 점점 다가오자 뭔가 쉐리가 집에 가고 싶어 했대요. 땡스 기빙? 나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몸을 학대하지 않고 먹는 것만 하루에 바나나 반 개 먹어가면서 급격하게 살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땡스 기빙 전날 나 아이들 보고 싶어. 집에 갈래. 그래서 제임스는 다시 쉐리 캘리포니아 레딩 근처에 내려줬는데 쉐리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겠죠. 집에 간다면서 뭐 어디서 이상한 쇠사슬을 뭐 쩔그렁 두르고 뭐 몸도 성치 않은데 그러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임스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내줬어요. 제임스는 이 사건에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쉐리 실종으로 워낙 캘리포니아가 떠들썩했기 때문에 FBI가 수사하고 방송에 나오고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죠. 이 정도면 제임스도 어느 정도 사건에 관여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돈 때문에?
쉐리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3만 불 이상의 범죄 피해자 보상금을 받았어요. 한 4,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심리치료도 받고 카드값도 갚고 그랬대요. 근데 4,300만 원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4억 3천도 아니고. 자, 이 범행 동기를 자세히 알려면 그녀의 과거 행적을 좀 봐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FBI가 이런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쉐리 불러서 취조를 해봐야겠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몇 년 동안 FBI, 경찰, 주민들 농락한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FBI는 쉐리 불렀어요. 키스랑 함께. 왜냐면 항상 이제 쉐리는 인터뷰할 때 키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수사팀은 쉐리, 키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자발적으로 앉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더니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수집했던 남성 DNA를 파라본이라는 사설 기업에 보내서 DNA를 배치를 했는데 최근에 비슷한 DNA를 발견했어요. 참 다행이죠. 키스는 정말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드디어 범인이 잡히는 건가요? 되게 반가워하고 있는데 이 쉐리 모습 보면 얼어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 굳어있죠? 그러면서 FBI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거 실제 제임스 집이에요. 쉐리가 22일 동안 지냈던 그곳에 뭐 방, 거실, 가구들 다 보여주는데 뭐 쉐리한테는 상당히 익숙했겠죠. 쉐리 이거 한번 보세요. 그때 현장에 대리석 테이블이 있었다고 했죠. 이거랑 비슷한가요? 창문은요? 창문 높이는 어때요? 현장이랑 다른가요? 쉐리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테이블은 뭐 겁나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근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쉐리는 경찰에 질문도 하면서 최대한 협조를 해요. 근데 수사관은 자, 쉐리, 키스, 이 사진은 저희가 발견한 그 DNA를 가진 사람의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더 파악한 게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뭐 진실입니다. 이 순간 키스는 막 손 비비고 무릎을 만지면서 다행이다. 되게 안도하는 듯한 기뻐하는 모습인데 쉐리는 다시 얼음이 됐어요. 쉐리,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당신이 말했던 그 모든 사건의 모든 과정과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 DNA를 가진 사람에게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키스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도 좋고 뭐 아니면 키스 내보내고 혼자 대화해도 좋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쉐리도 남편이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랑 22일 동안 지냈다. 그 얘기 할 수 있겠어? 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수사관 2명이 쉐리가 키스랑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는데요. 이 둘이 남겨진 이 방에서 쉐리는 갑자기 키스 나 그 납치범 잡히길 원하지 않아. 안 잡혔으면 좋겠어. 경찰들이 걔네 찾는 거 싫어. 왜? 그 여자는 나를 살려줬어. 나 그 여자 잡히는 거 싫어. I don't want them to arrest her. Why? Because she saved my life. 쉐리는 갑자기 4년 만에 이 납치범을 동정하는 스탠스를 취하는데요. 똑똑 다시 들어왔어요. 수사관들이. 자, 준비됐나요, 쉐리? 쉐리는 갑자기 울어요. 방금 전까지 웃다가. I don't know. 저는 그 납치범 잡히기 원하지 않아요. 자, 수사팀은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자, 쉐리, 정말 키스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자, DNA는 제임스 리에스로 밝혀졌습니다. 당신 X 전 남자친구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미 그는 거짓말 탐지 테스트 마쳤고요. 부동산 렌탈 계약서도 있고 휴대폰, 차 렌탈 계약서 여기 다 있고요. 제임스가 다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쉐리 당신 살 빠진 이유는 그냥 밥을 안 먹었기 때문이죠. 몸에 발진 생긴 건 제임스 집을 청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스스로 잘랐죠. 또 몸에 있던 낙인, 그거 제임스가 새겨준 거죠. 당신 코 부러진 거, 그거 하키 스틱으로 직접 한 거죠? 쉐리는 아니라면서 울면서 No 이러고 있는데 참 사람이 추접해 보여요. 사실은 이미 쉐리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혼자 꾸민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DNA가 남자 1명, 여자 1명 나왔다고 했을 때
아니 쉐리는 범인이 여자 둘이라고 했는데 왜 남자 DNA가 나왔지? 여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막 SNS에 글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쉐리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이제 과거에 2003년도에 쉐리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자기 블로그에 썼던 글인데요. 바로 이 히스패닉계, 이 라틴계를 향한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있었고 거의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글이었어요. 당시 10년 전에 썼던 글이라 삭제가 되었는데 스킨헤즈닷컴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커뮤니티에 이게 박제되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유포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빠랑 함께 배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이 라틴계 집단과 싸움이 있었다. 남자 3명, 여자 5명. 이들이 나에게 달라들어서 내가 한 라틴 소녀의 코를 부러뜨렸어. 그들이 스킨헤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든 스킨헤드를 산채로 불태워야 한다고 소리쳤다. 스킨헤드는요, 쉽게 말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쉐리는 백인은 나의 뿌리이며 내 삶의 방식이며 나의 힘이다. 내가 자존심이 필요할 때, 내가 나아가야 할 때 필요한 원동력이다. 아마도 쉐리는 이 히스패닉이랑 라틴계 사람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게 계기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백인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죠. 이런 발언은요, 북미에서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글이 드러나고 나서 대중들은 수근수근했죠. 참고로 이 글은 쉐리가 돌아온 지 거의 한 1년 만에 밝혀진 거예요. 사람들은 쉐리 이 여자 뭐지? 원래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 마침 납치범도 히스패닉계네? 쉐리는 이 글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저는 그런 글 쓴 적 없는데요? 저 아닌데요? 그렇지만 정확히 이 쉐리가 쓴 글이었고요. 이 쉐리의 풀네임과 사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빼박이었어. 쉐리와 키스는 이 글을 지우려고 변호인을 만나서 글 어떻게 지우는지 이런 자문도 구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을 첫날부터 지켜봤던 사람들은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쉐리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쉐리의 과거를 보면요. 이런 자작극을 충분히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여동생 집에 그 뒷문을 부수고 몰래 들어가서 이 집에 침입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아빠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해가지고 신고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녀가 21살 때는요. 쉐리의 엄마가 제 딸이 지금 자해예요.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고 이 자해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쉐리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쉐리가 좀 과장되게 말을 하긴 해요. 다 100% 믿진 않아요. 네, 이렇게 쉐리의 본 모습을 알고 보니 뭔가 생긴 것도 조금 꿍꿍이가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왜 학교 다닐 때 좀 과장되게 말을 잘하고 목소리 크고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약간 저게 사실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있어요. 첫 번째 남편 데이브 있죠. 군인. 결혼하고 바로 해외로 파병 갔던 그 전 남편. 쉐리는 데이브랑 위장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브에게는 이게 찐 결혼이었지만 쉐리에게는 위장 결혼이었어요. 당시 쉐리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대요. 그런데 미국이 병원비가 좀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싼데 군인이랑 군인 가족은 이 복지가 빵빵하거든요.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결혼을 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심장 수술 받은 적도 없었고 이게 쉐리가 키스에게 말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냥 키스랑 결혼하기 전에 사실 나 지금 결혼했는데 이거 의료보험 때문에 위장 결혼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죠. 나중에 밝혀지지만 키스도 약간 그 쉐리의 허언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같이 사는데 모르진 않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쉐리 등에 이 날개뼈 쪽에 양쪽으로 길게 늘어진 이 긴 상처가 있는데요. 키스가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이런 거야? 물어보니까 이거 내 전남친 제임스가 한 짓이야. 뒤에서 칼 2개로 내리 꽂았어. 나 제임스 만나면서 학대당했거든. 그런데 이 똑같은 상처를 두고 쉐리는 자기 찐친 제니퍼 있죠? 제니퍼한테 이거 어릴 때 아빠한테 당한 거야. 아빠가 커터칼로 날 찔렀어.
전혀 다르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키스도 쉐리의 이런 이상하고 이유 없이 쓸데없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여러 차례 발견합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대중들이 키스도 쉐리가 자작극한 거 알면서 감춰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도 했어요. 그럼 정말 궁금한 쉐리의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 애리조나 의과대학의 라무르 정신과 박사는요. 이 쉐리 사건을 두고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아마도 병적인 영웅 심리이지 않을까. 이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을 좀 우러러 보고 있고 대단히 여기고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쉐리가 인정이나 인기를 위해서 꾸민 짓이다. 또 이게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이런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굳이 질환으로 연결시키자면 자기애적 또는 과장된 성격 장애 정도로 시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요. 쉐리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정면으로 키스랑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실제 쉐리는 데이팅 앱에서 제임스 말고도 여러 다른 남자들이랑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아무튼 라모르 박사는 이 사람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사고나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객관종병이지 않을까. 저는 조사하면서 이제 한숨이 절로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쉐리가 돌아오고 난 뒤에 나 이제 멕시칸 음식 못 먹겠어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1년쯤 안 됐을 때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이 또띠아를 조금 떼가지고 먹는 도전을 하는데요. 진짜 멕시칸 음식 안 먹고는 못 살겠나 보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먹는데 그걸 키스가 비디오로 찍고 있어요. 또 아들 타일러는 옆에서 엄마가 또띠아 먹는 게 신기했는지 보고 있었어요. 쉐리는 이러면서 한 입 먹더니 오 마이 갓 기침을 하고 이거 옥수수 아닌 밀가루인데 그냥 아주 생쇼를 하죠. 저는 쉐리 모습도 기가 막히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옆에서 울어요. 엄마가 못 먹는 거 먹었다고 걱정돼가지고 이 애가 더 불쌍하지 않아요? 2022년 3월 3일 이날은 쉐리의 아이들 피아노 연주가 있는 날이었어요. 쉐리는 꽃다발 들고 아이들 공연 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저기 쉐리 맞나요? 제가 주차장에서 당신 차를 지금 박았는데요. 같이 좀 나가보실래요? 네, 그러죠. 같이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경찰차랑 FBI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쉐리, 당신을 허위 진술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일부러 아이들이 볼까봐 쉐리를 밖으로 불러낸 것이었어요. 배려해준 거죠. 근데 쉐리는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더니 들고 있던 휴대폰을 저기 멀리 던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꽤 오랜 시간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연주장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본 거예요, 쉐리의 모습을. 거긴 쉐리의 아이들도 있었어요. 슬프게도 엄마가 체포되는 장면을 그대로 다 지켜봐야 했어요. 체포된 쉐리는 보석 심사를 받는데요. 보석금 12만 불, 한 1억 6천에다가 해외로 출국 못하게 여권을 반납하고 또 특정 지역에서만 지내야 했고요. 또 마약, 술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총기나 무기를 소지해선 안 된다. 또 정신감정 진단 받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쉐리 도주할지 모른다고 보석을 극구 반대했는데요. 쉐리는 남편이랑 가족들 도움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6주 뒤인 2022년 4월에 쉐리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쉐리는 무죄를 주장했어요. 제임스랑 바람 피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사건 있기 훨씬 전이었어요. 그 뒤에 납치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요. 쉐리의 가족들이랑 남편 키스도 절대 쉐리가 그럴 리 없다. 쉐리의 편에 들었는데요. 이 검찰이 괜히 기소한 게 아니겠죠. 다 증거가 있었어요. 제임스가 렌트카로 쉐리를 태워갔죠. 그 렌트카 계약서가 있었고 주행 기록도 딱 제임스 집에서 쉐리 실종 장소까지 그 거리였어요. 또 다시 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줄 때는 친구 차를 빌렸는데요. 그 친구의 증언도 나옵니다. 그리고 쉐리가 제임스 집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둘이서 머너폰을 사용했대요. 한국으로 치면 선불폰이에요. 그게 2대 발견됐고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증거는
DNA였죠. 이 상태로 쉐리가 유죄를 받는다면 최대 25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5개월 뒤인 2022년 9월에 공판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뭐 그냥 인정한 게 아니라 검찰이랑 딜을 한 거예요. 유죄 인정할 테니 감형해달라. 결국 그녀는 25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8개월에서 14개월까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그동안 FBI, 경찰, 공무원, 또 마을 주민들 그 노고가 얼마나 컸어요. 판사는 쉐리에게 30만 달러를 피해 보상금으로 지불해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한 4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그동안 쉐리가 범죄 피해자 보상금으로 받았던 그 3만 불 더하기 또 시민들에게 기부도 받았죠. 한 5만 불 가까이 됐는데 그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쉐리 파피니 사기극이 마무리가 됐어요. 쉐리는 바로 캘리포니아 여성교도소에 수감이 됐고요. 지금은 출소를 했는데 바로 사회에 복귀한 게 아니라 작년 23년 8월에 하프웨이 하우스로 수용이 됐습니다. 여긴 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보호감찰 받는 기관이에요. 쉐리는 여기서 한 3년 정도 더 지내게 된다고 해요. 그럼 키스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키스는 쉐리가 유죄 인정한 날로부터 이제 그날부터 며칠 뒤에 바로 이혼 신청했어요. 믿을 수 없다. 그동안 내가 와이프를 얼마나 믿고 지켜줬는데 배신감이 상당했겠죠. 아님 혹시나 이 사실을 뭐 다 알고 있었는데 쉐리를 도와줬던 거라서 꼬리 자르기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키스가 언론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에는. 키스랑 쉐리는 이혼 소송한 지 1년 만에 이제 이혼이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 아이들 단독 양육권을 키스가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 훌루라는 곳에서 이번 사건의 다큐가 소개되었는데요. 여기서 키스는 아이들 타일러와 바이올렛 모두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 농구도 하고 댄스 수업도 참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이 두 아이들이 건강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엄마 쉐리랑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는 해요. 대중들은 분노했어요. 그동안 낭비된 이 모든 자원들, 사람들의 에너지. 또 더 화가 나는 게 이 쉐리가 실종된 날, 같은 도시에서 이 스테이시 스마트라는 중년 여성도 실종이 됐거든요. 근데 다들 쉐리에게만 집중을 하고 이 스테이시 사건은 상대적으로 묻혔어요. 스테이시는 지금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러니 대중들은 쉐리 이 사기꾼 때문에 정작 우리가 관심 가지고 FBI가 나서야 할 스테이시 실종에 집중하지 못했다. 더 분노했어요. 또 히스패닉계, 라틴계 사람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죠. 원래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 이런 엄청난 사기를 꾸미면서 범인을 우리 히스패닉계로 몰고 갔다. 올해인 2024년도에 래퍼 에미넴이 하우딘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는데요. 원래 에미넴이 유명인들이나 연쇄 살인마 이런 인물을 가사에 잘 등장시켜요. 이 하우딘이 노래 3절에서 쉐리가 등장을 해요. 잠든 사이에 납치는 일어나지 않았어. 쉐리 파피니처럼. 또 작년에는 혹스, The Kidnapping of Sherry Papini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킹이 쉐리 역을 맡았어요. 저는 안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거짓말쟁이, 이 쉐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뵐 건데 혹시 제 영상을 미리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더보기란에 있는 패트리온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